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심도 있게 진단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고용률 70% 달성, 아마도 현 정부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들어왔던 경제 혁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 노동자의 경력 유지 방안을 내놨죠. 정부의 방안이 발표되자 일단 시도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후 내용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요. 얼마 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슈로 등장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산업이죠.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을 함께 치실 분들 모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능력 있는 여성 인력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약받는 일이 참 많죠. 이 문제를 두고서 사회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도 이미 매우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자, 정부가 이번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 참 제목이 길긴 한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방안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정부가 이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저희 이제 여성계에서는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 대책이 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워킹맘들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데 어려움이 예. 일단 결국은 돈 문제하고 고용 불안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여성들이 대부분 저임금이나 예. 비정규직이고 또 이제 영세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도 예. 여성 일과 남성 일이 나눠져 있으면서 육아나 가족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지원 방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 여성들에게 육아나 가족 돌봄을 책임을 지우고 일은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분업이 강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서 이번에 지원 방안이 나온 걸로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별 분업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강화될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든지 이런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통계를 좀 들여다보면은 여성들이 한창 이제 일을 하게 될 30대로 접어들게 되면 남성들과 비교해서 지금 고용률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20대에서는 그 남성이나 여성이 남성이 69%고 여성의 고용률이 68%예요. 20대 후반에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30대에 들어서면 남성은 90%인데 여성 56%로 굉장히 고용률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고용률이 92%인데 여성은 64%밖에 도표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게 여성이고 위에 파란 게 남성인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보면 여성들은 54, 60인데 남성은 92%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30대부터 벌어지기 시작해도 그 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그 40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들이 30대부터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 이 일과 가정 생활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는. 저기 한지 이걸 M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이 이제 꺼졌다고 해서 이런 M자 곡선이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데서 그 문제가 아직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고용률의 격차를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격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30대 그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육아 출산 때문이라긴 하지만 계속 저렇게 격차가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승진에서도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한테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승진에서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저기 하위직은 굉장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진 시기가 되면 예. 승진에서 차별인데 승진에서 차별이 있다 보면 결국 그게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예, 고위직의 여성이 적다 보니까 예. 그 고임금군의 여성들이 적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이제 승진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이고 노동 시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워킹맘 일을 하기에 굉장히 고용 환경이 나쁘니까 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경력 단절 떨어진 게 예.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왜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지금 박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한 두세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하나는 여성을 예를 들면 육아나 집안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온전한 그 노동자로 노동을 하는 온전한 노동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주변부 노동으로 여기고 그래서 기업이나 직장에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인격으로 한 사람 노동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예비군, 저희는 예. 이제 산업 예비군이라고 예, 하는데 집으로 돌아갈 노동력이라고 여기니까 이 고위직도 남성이고 기업 문화도 남성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임신, 출산, 육아를 개인적인 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일이라면 그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을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직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휴가를 가려고 하면 눈치 주고 이런 것들이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이 그 모성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권리여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이 눈치 보는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직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관계로 좀 풀어갈 일이 많은데 여성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으시던데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관계로 뭐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예. 근데 문제는 관계를 예. 회식이나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이런 방식으로 푸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게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회식을 하고 뭐 야근을 많이 하고는 아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나 야근 회식 문화가 여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아이를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 그런 그 야근이나 회식 문화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 그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핵심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네.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예. 지금 있는 시간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간제 일자리 한 73%가 여성인데 현재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좀 드물죠. 그렇죠.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해요. 예. 예를 들면 시급이 가장 낮고 이직률은 제일 높고 예. 4대 보험은 가장 적게 들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일단 전환을 하는 게 우선인데 예. 그거는 그대로 두고 예. 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예.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여성 일자리 예. 또 열악한 일자리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의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있는 지적이십니다. 비정규직을 괜찮은 일자리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예. 고용 유지를 해서 단절이 안 되도록 해야지 새로운 또 그 비정규직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근본 대책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단순하게 이제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네. 자꾸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취업 여성의 경우에 급여 수준, 노동의 수준도 생계형 하향 재취업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통계를 하나 보니까 네네. 많은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면은 재취업 의사가 없다. 이런 여성분들도 전체 한 37% 그렇네요. 정도 예, 예. 가까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이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재취업 여성들이 이제 40대 후반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제 들여보내고 이제 재취업을 40대 중후반부터 재취업하러 나오는데요. 재취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시직, 예.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고용은 당연히 불안하고
이 비정규직,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이 임금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재취업 여성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한 사람의 노동자, 온전한 예.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었다 나오니까 예. 뭐 아무 일자리는 허드렛 일도 예. 그쪽이 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임시직, 일용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군의 대부분 재취업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은 재취업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너무 임금이 낮은데 지금 임시 일용직의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보통 이렇게 지급을 하면 최저임금이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기 올해 최저임금 시급으로 5,210원이고 월급으로 한 108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8시간 일해서 108만 원 갖고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는데 너무 적게 올라서 뭐 노동계나 여성계에서는 아예 최저임금법을 바꿔서 노동자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50%를 아예 최저임금으로 아예 박아 놓으면 매년 인상 싸움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에 노동자 임금의 평균의 50%를 하면 한 월급을 한 123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108만 원보다는 123만 원, 1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죠. 뭐 너무 그 낮은 임금에 이제 비정규직이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게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하라고 양적으로는 계속 내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일자리를 이제 8시간 하던 걸 4시간짜리 2명한테 쪼갠다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좀 그 취업해서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괜찮은 그리고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라야만 재취업하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재취업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번에 그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것이 이번에 지원 방안이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여성가족부 자료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금 전국에 120개 세일센터 취업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퇴사를 한다라고 나타났고요. 그다음 70%가 1년 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서 재취업을 시키지만 양질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직장을 옮기든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한다는 정책을 하면서 이제 사기업도 그렇고 뭐 세일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취업시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뭐 어떤 일자리든 어쨌든 몇 명을 취업시켰냐가 성과 지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적으로만 취업시키는데 실제로 취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다닐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후 관리는 일단 그 고용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게 거의 뭐 50%가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근로 감독하고 또 하나가 저는 이 재취업 여성들을 그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전에 사업주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재취업하는 여성들을 그냥 일회용 노동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실제로 6개월, 1년은 인건비 지원 받는 기간만 쓰고 인건비 지원,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또 다시 계약 만료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재취업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회사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뭐 인식 개선 캠페인이든 뭐 문화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기업주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취업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다면 불안해서 이게 계속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요. 재취업하는 여성들의 역량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경력단절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세일센터도 그렇고 각종 재취업 여성들의 그 재취업 재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미 직장생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참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또
그 재취업한 여성들에 대해서 재훈련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은 뭐 여성들 가지고 있고 잠재 역량도 다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충실히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 충실히 제대로만 한다면 그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충분히 저는 적응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결국 30대 접어들면서 취업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육아 출산인데 이번에 나온 지원 대책도 육아 출산이 사실 여성의 몫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지원 대책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육아 출산이 여성 몫이 아니라 가족의 몫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몫이다라는 좀 인식이 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렇죠. 대표님 가정은 어떠세요? 저도 아이 둘을 데리고 뭐 계속 일을 했었죠. 해갖고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 모두가 함께 일을 하고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우리는 남자만 일하고 뭐 여성은 집안 일하고 그런데 남녀 모두 노동권을 동등하게 부여하고 남녀 모두 함께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저희가 그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또 그 아이는 개인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의 소중한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다면 여성들에게만 그 부담을 지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가 함께 공동 보육이나 마을 보육의 형태로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마을에서 같이 돌보는 이제 그런 인식과 그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사실 여성들이 워킹맘이 돼서 직장 다니는 게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눈치 보이고. 직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는 또 애한테 미안하고 애한테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아니 여성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 키우는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 변화와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사회, 직장 모두가 저는 통합적으로 인식 변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갖춰질 때만이 이 경력 단절을 정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세대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 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죠? 좀 많이 나아졌죠. 저희 때는 저도 뭐 50이 넘었는데 저희 때는 20대부터 직장 생활 하셨죠? 그렇죠. 저희도 뭐 쉼없이 했는데 다른 가정보다 낫겠지만 저도 똑같이 아이들 둘을 어린이집에 맡기느라고 종종 그리면서 또 안 가겠다는 아이 가슴 아프면서 맡기고 또 아이 아프면은 또 종종 그리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법 제도적으로 많이 저희가 많이 요구하고 또 여성들이 많이 권리의식이 높아서 법 제도는 많이 갖춰져 있어요. 휴가도 많이 늘어나고 또 남성들 인식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아직은 부족하죠. 많이 확대가 돼야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안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법안들은 웬만큼 갖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사실 지원 대책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좀 잘 받아들여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기업이 사실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이 이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주, 뭐 정부나 사회가 기업주들을 좀 설득을 해서 기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에 유리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여성들에게 이 모성 휴가를 주고 또 남성들에게 아이 돌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면 실제로 이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이 아이 맡기기 위해서 시차 출퇴근제를 이제 1년 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증언을 하는데 실제 시차 출퇴근제를 하면서 아이 맡기고 10시에 이제 늦게 회사를 출근하다 보니까 세 가지 이로운 점이 있더래요. 하나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면서 아이랑 소통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아내하고 다툼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아내하고 다툼이 적다 보니까 회사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회사 일을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 또 세 번째는
회사의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이해를 더 잘하게 되더라. 내가 거기 동참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남성 노동자가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편안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높더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들에게 무슨 휴가를 주고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게 회사들은 일단 귀찮고 그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도 그래서 여성 인력을 많이 쓰고 여성들이 휴가를 잘 보내주는 게 결국 해보니까 이 여성들이 복귀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더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애사심을 갖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업주들의 이제 인식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정부나 사회와 또 우리 이제 노동자들과 여성들이 기업주를 또 설득하고 함께 서로 믿고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는데 네네. 기업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성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확신만 줄 수 있다면은 막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례 개발, 그런 통계 이런 걸 좀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좀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기업주들하고도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렇게 중소기업들 인터뷰를 해보면 기업주들이 이제 애로 사항이 자기네들 휴가도 주고 싶고 육아휴직을 주고 싶은데 대체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그렇죠. 결국 하는 비용이죠.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비용 부담은 국가나 사회가 보전을 해 줘야 되고요. 근데 대체 인력은 그것도 또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그 부분을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 이 제도가 몇 가지 있어요.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도 해서 복귀하면 그 기업에 또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고 물론 뭐 그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만은요. 그래서 또 그런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있을 제도는 다 있네요.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관련한 법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거를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잘 안 지켜지는 그래, 제가 게. 이제 들으니까 또 이것도 제도 얘기인데,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뭐 여성 인력 채용, 고용 유지에 아무래도 기업에 조금 인센티브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제도인지요?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 가족 친화 기업 이제 인정 제도를 하는데 이런 그대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얼마나 줬는지 여성 리더를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출산휴가를 얼마나 줬는지 이런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효과가 있느냐에서 일단 세제 혜택을 주나요, 기업한테?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좀 약해요. 혜택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이 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상장 기업 있잖아요. 뭐 교수님 경제하시니까 이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니까 상장 기업들은 상당히 낙제점인 거예요. 오히려. 상장 기업이나 이렇게 중견 기업들은 가족 친화 인정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인센티브나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게는 큰. 이게 해주는 게 인정 기업 이 되면 이제 홍보 늘 해주고 우리 기업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센티브나 혜택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장 기업은 상당히 중견 기업이잖아요. 그 상장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낙제점이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인정을 받은 기업들을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육아휴직 복귀율이 그나마 괜찮고 이렇게 괜찮은데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알려내고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인센티브 늘리려면 결국 또 이게 국고인데 참 정부 돈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남성 육아휴직 제도도 있잖아요. 제가 근무한 학교도 이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우리나라는 이제 육아휴직을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뭐 저희가 열심히 요구해서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 남성은 3.3%예요. 굉장히 낮죠. 거의 3.3%죠. 스웨덴은 70%가 넘어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근데 남성들한테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을 때 한 두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업 내 눈치가 일단 보이고, 그다음에 승진이나 고가 점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까봐 이제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휴직 기간에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이 40%인데 상한액이 100만 원. 40%? 40%인데 상한액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활성화하려면 소득 대체율을 높여라. 지금은 40%에서 뭐 60%, 80%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이 직장 내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 그리고 그런 휴직을 가는 남성들한테 지지하고 격려해야지 손가락질을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따라져야만 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데, 이번에 나온 이 방안에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도 지금 애가 어리거든요.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애가 지금 2살하고 5살인데 저는 보면은 하루 종일도 애를 봐요. 근데 왜 저는 한 30분 보면 그렇게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노력은 하는데 힘들어요. 방송 1시간 하는 것보다 애 한 10분 보는 게 더 힘듭니다. 그게 목이 좀 잠기시네. 기침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를 즐겁게 본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하고 친밀감이 있다면, 아까 제가 이제 어떤 남성 얘기했잖아요. 잘 몰라요. 소통하는 방법, 아이들 보는 방법도. 얼마나 남성들이 아이들 돌보는 게 안 돼 있으면 요새 TV 프로에 거의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빠 유명 어디가 연예인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모르고 안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보고 기회가 되고, 그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보고 또 의지의 문제나 뭐 그런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원인이 있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특히 이제 여성, 남성 재취업률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외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 두 나라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이 굉장히 복지국가에 잘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 70%, 80%에 육박해요. 우리나라까지 뭐 50% 조금 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웨덴이 이렇게 여성 고용률이 높고, 문제는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뭐 30대, 40대라고 떨어지지 않는데, 그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선진적인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아동 대비 부족하죠. 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공공보육시설이 아동 대비 75%예요. 그러니까 우체통 그리만큼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적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어린이집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개인이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아니면 또 너무 비싸고. 영리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보육시설을 이번에도 좀 늘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공공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하나 있고요.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70%예요. 우리나라 3.3%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짜 아빠도 아이 돌보면 한 주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일정 기간 또 돌아가면서 같이 보고라고 하는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임금 보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아까 40%라고 그러셨나요? 예, 소득 대체율, 육아의 40%, 소득 대체율 최대 100만 원. 80%예요. 80% 이상이에요. 80% 보존해주면 저 같아도 할만하죠? 할만하죠. 80%니까. 돈 들어가는 일이네. 예. 물론 이제 복지국가이니까 그게 시스템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80%는 아니라도 우리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 경력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정문자 공동대표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 카지노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요건 완화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다, 관광 산업이다. 한편에서는 그래도 카지노는 도박이다라는 두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서원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자,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이제 밝히면서 최근 카지노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폭 완화는 아니고요. 네, 대폭 완화 일종의 이제 완화죠. 예. 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실제적으로 인천 지역에 그 카지노 설립 허가를 요청한 그런 사전심사제 안에서 요청한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두 회사가 있었는데 둘 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려가 됐죠. 어떤 부분에서 요건이 충족이 신용등급 문제였습니다. 아, 신용등급이요? 네, 근데 이번에 신용등급을 어떻게 완화했냐면 실제적으로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금 조달 능력을 폭넓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안한 면은 있죠.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사전 심사제하고 달라진 점은 일단 저희가 사전심사제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심사제는 말뜻에서 오는 대로 심사를 미리 한다는 얘기죠. 기존의 관광기능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카지노 설립 요건이 미리 선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텔도 짓고 컨벤션 센터도 짓고 예를 들어 카지노 시설을 먼저 투자한 다음에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됐는데 경제부처의 입장에서 내지는 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투자를 한 다음에 카지노 허가를 받는다는 게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투자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허가를 받고 그 서류에 계획된 대로 투자를 하겠다. 사전심사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번 정부 말에 이 사전심사제가 이제 발효가 됐죠. 그래서 사전심사제 안에서 지금 한 번 떨어졌는데 지금 사전심사제 안에서 다시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사전심사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전심사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제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인데 이미 전 단계인 사전심사제 안에서 심사를 받겠다고 서류를 다시 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사회적으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진작 효과 엄청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카지노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 카지노라는 의미보다 복합 리조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죠.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그런 효과를 이제 얻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 복합 리조트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회사가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심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도박에 관대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토했을 때는 충분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내국인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냅니다.
내국인들이 입장료를 내고요. 네, 내국인 입장료 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구들이, 친척들이, 뭐 주변인들이 출입을 금지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럼 싱가포르는 내국인도 카지노를 할 수 싱가포르는 내국인이 있는군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지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천에 신청서를 낸 기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증장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여보면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돈 벌어서 결국에는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에 이제 뭐 카지노 단지 그러니까 세워진다고 했을 때 인천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어떤 관광 자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카지노를 만들고 결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카지노만 하고 나가고 카지노로 번 돈은 또 외국에서 가져갈 것이다, 외국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뭐 이게 판만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그런 복합 리조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규모가 작은 그런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카지노가 있고 호텔이 있고 조그마한 컨벤션 시설만 있으면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박만 하고 그냥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형 메가 복합 리조트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되는 8조에서 10조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도박뿐만 아니라 주변에 회의시설 때문에도 오고요. 또 공연장 때문에도 오고요. 거기에 만들어지는 쇼핑시설 때문에도 오고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면 물론 그네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회수해가는 돈이 있겠지만 그것과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얻어가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과연 복합 리조트의 규모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이제 들어서게 될 복합 카지노 리조트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게 1조 규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부처나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것들 고려해서 물론 충분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시설들, 카지노 시설 외의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지침도 주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송도에다가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세웠을 때 인근에 있는 마카오, 좀 멀긴 하지만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카지노 이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마카오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요. 규모 면에서 마카오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규모의 복합 리조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복합 시설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독 그 시설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소프트웨어죠. 그 안에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지자체들도 사실 카지노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판화를 튕겨보니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미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카지노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결국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지자체에 보면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복합 리조트, 카지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지자체들 하는 일들 보면 마음이 좀 놓이지가 않아서요.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놓고 제대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판단해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예.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 과연 그런 복합 리조트나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 관리라든가 아니면 예. 투자 적격성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나 복합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허가 단계부터 과연 허가권을 주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카지노 전담 감독 기구가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 나라에는 그게 없거든요. 어디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문화부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부에서도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죠. 하지만 제주도의 카지노가 예전만큼 그렇게 뭐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도 뭐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부터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사전 심사를 받았던 아까 두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 자본인가요? 중국계 자본입니까? 아니면 리포하고 시저스 컨소시엄인데요. 네, 중국계 자본 플러스 그다음에 시저스라는 회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카지노 운영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예를 들면서 많은 좀 일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같아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좀 중국 자본들이 무차별적으로도 들어오게 될 것이 아닌가. 뭐 물론 투자 유치라는 좋은 관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유치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 돈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투자인가.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아직 결정난 게 아닙니다만 지금 열심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부 입장에서 좀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세계 각지에 널려 있는 우리 한상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좀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가시화된 거는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런 회사나 중국 자본이나 아무튼 누가 카지노에 대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회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자본이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건전한 자본인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내 카지노 업계에서는 지금 뭐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카지노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런 외국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협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외국 관광객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우리 카지노 업계가 그런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카지노 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가 이게 거대한 카지노 리조트를 이제 만들고 관광 사업을 일으키는데 왜 이것을 외국 자본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사업이 또 대기업들이 하게 될까 봐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외자 유치라는 측면에서 경제부처에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이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븐럭이라든가 사실 국내 업체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이미 복합 리조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븐럭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자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차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투자 의향을 제출한 그런 회사가 지금 외국계 기업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결국 이제 카지노 사업이 관광 사업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해 줄지라도 그래도 도박이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도 되겠느냐 하는 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내국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카지노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많은 또 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점에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를 짓는 것도
유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뭐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이것을 우리가 오픈 카지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이 오픈 카지노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들어오는 카지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들어오는 카지노가 아니라 제한적인 그런 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픈 카지노가 아닌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카지노를 설립한다면 훨씬 더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제한적인 카지노를 아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입장료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그 입장료가 뭐 큰 물론 입장료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는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네,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뭐 10,000원이 안 되는 돈, 5,000원에서 7,000원 지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돈을 내고 가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 입장료 얼마가 되든 입장료를 좀 더 큰 액수를 받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국인이 허용된다면 그런 안전장치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카지노를 입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세션에 참가를 해서 카지노라는 것이 일종의 레저 액티비티지 이거를 계속 오래 해서 굉장히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제한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면 제 의견으로는 외국인 전용 그런 복합 리조트보다는 경제적 파급력가 훨씬 크고요.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대부분 우리 주변에 마카오라든가 싱가포르에 이제 그 카지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인도 참 이 도박을 좋아하지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사실 뭐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내국인에도 개방을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미 저희는 카지노가 내국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카지노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는 일본. 그다음에 마카오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우리 아시아 주변 국가가 이미 그런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를 내국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그 추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본도 지적이 돼 지금 있는지. 우리나라처럼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 시설이나 쇼핑 시설, 뭐 공연장 시설 다 포함한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까 시저스 리포 그룹이 추진하는 거에 뭐 한 10배 규모의 대형 메가 리조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서둘러서 어떤 대규모의 카지노 리조트를 만들지 않으면은 국내 어떤 그 관광객들도 다 이제 일본이나 뺏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것보다도요.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놓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주 토론을 좀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보면 지금까지 좀 이걸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자체를 우리가 조금 꺼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점이 부정적인 있었죠. 이미지 때문에. 근데 교수님 말씀은 이제는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견을 다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 감독기구,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지가 않게 지금 굉장히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 라이센스를 팔고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정부에서 그런 팔고 사는 시스템에서 자본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관을 어느 부처 아래 두면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걸 또 산업으로 보면은 어쩌면 글쎄요. 지금까지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복합 리조트 유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금 파라다이스나 세븐덕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 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지금
사감이라고 해서 사행감독위원회에서도 지금 감독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내국인 위주의 그런 카지노를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합 리조트 및 카지노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 문화부도 좋고요, 국무총리 산하도 좋고요. 그것은 뭐 전문가들과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디에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카지노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아까 내국인 출입하는 카지노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꼭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공청회도 좋고요. 다양한 의견, 뭐 TV 토론도 좋고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토론을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 관광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요,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와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에 아주 의욕적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죠. 오늘 얘기 나눠봤던 여성 인력 지원 방안도 그렇고요.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창시절 뭐 시험 앞두고 계획표를 열심히 우리가 세우죠. 그런데 계획표를 너무 열심히 세우다가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 낭패를 당해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는지 아마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계획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어떤 방안을 세웠는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어떤 방안이든 제대로 활용하고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해 보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